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교시 두 번째 과목인 사회복지조사론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복지조사의 단계를 6개의 단계로 설명을 해서 그래서 문제인식이나 주제 선정, 그에 대한 가설 설정,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수집의 사전 각본, 조사 설계, 그리고 그 조사 설계대로의 자료 수집 과정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통계학의 영역이고,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제출하는 조사의 공공성을 반영하는 보고서의 작성은 또 다른 새로운 이론의 전개이기 때문에 그 두 영역은 제외하고 자료 수집 단계까지를 우리가 수업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료 수집의 단계로서 사회성 측정법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성 측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1930년대에 모레노에 의해서, 연도로 봐서는 1934년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1930년대 모레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로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사회성 측정법은 집단 내 인간관계를 파악하는, 집단 내 내자가 중요합니다. 그 개념 1번에 보시면 집단 내 인간관계 및 집단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을 수도 있고 그것을 행렬표로 그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사회성 측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단계에서 또 사회복지 실천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게 출제가 되겠습니다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어요. 사회성 측정법. 사회성 측정법이라고 할 때 개요는 이것은 집단 내 이 내자가 중요합니다. 집단 내 인간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집단 내 인간관계 파악을 위한, 또 집단 내 인간관계 파악을 통한 집단의 성격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이 소시오메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단 역학, 집단 내 인간관계는 결국에 파워게임이기 때문에 집단 역학 연구에 사용된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집단 사회성 측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성 측정법에 대한 것은 1934년 모레노가 제시한 기법으로서 이에 대한 보고서는 그림으로 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행렬표로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는데, 그림으로 내는 것을 소시오그램이라고 합니다. 소시오그램. 만약에 이것을 행렬표로 제출한다면 이것은 소시오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성 측정법은 그 교재 보시면 사회성 측정법은 집단 내, 두 번째, 집단 내 구성원이 자기 동료들에 의해 어떻게 인식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전수조사해야 된다. 자, 중요한 것. 이것은 반드시 전수조사이어야 한다는 중요한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표본조사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수조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성 측정법의 하나의 특징으로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개념 분석입니다. 보가더스의 사회성 거리 척도, 보가더스의 누적 척도, 보가더스 측정이 나와 있죠. 이와는 달리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 측정이라는 것은 집단 간 비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집단 내 비교라는 것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 우리가 앞에서 보가더스의 소위 서열 척도에서 나오는 누적 척도에 아닌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 거기는 집단 간 거리감을 측정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거리감을 측정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사유성 측정법의 유형으로서는 동료평정법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거기처럼 추임법이 있고 추임법, 또 그런가 하면 지명법이 있습니다. 동료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구성원에 대하여 타인들이, 집단 내 다른 구성원들이 평정을 하도록 하는 것을 종합해서 통계처리라는 것을 동료평정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중요한 것은 추임법과 그리고 지명법이 되겠는데, 추임법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집단 구성원들이 보여줄 수 있는 특성들을, 모조리란 단어는 너무 과합니다만 집단 구성원들이 보여줄 수 있는 특성들을 대부분 나열해 놓고 그에 관련된 구성원들을 적어내도록 하는 방법은 추임법이 되겠어요. 각 구성원들에게 여러 개의 특성을 설명해주는 일련의 진술문을 주고 각 설명에 적합한 구성원의 이름을 쓰게 하는 것은 추임법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지명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법은 동료들 중에 응답자와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을 적어내도록 하는 방법은 지명법이 되겠습니다. 동료 간에 그와 같이, 맞으면 응답자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같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 등의 질문을 제시하고 그 이름을 지명하도록 하는 방법은 지명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유성 측정법인 소시오메트리의 유형으로서는 동료평정법도 있고 추임법도 있고 그리고 지명법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어떤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는 것을 소시오메트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델파이 기법이 있습니다. 델파이법이 있습니다. 델파이법은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2교시 또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출제가 되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 델파이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특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델파이법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델파이 신전에 가서 신탁을 해보자 하는 규절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그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중에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문가법입니다. 전문가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지 일반인을 또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반복되는 질의응답 속에서 반복되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최선의 아니면 가장 정확성에 가까운 이런 그 해결책이나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바로 델파이법이라고 합니다. 전문가, 익명성, 여기는 또 알아서 익명성을 바탕으로 익명성. 서로 전문가들끼리는 누구가 그 질의응답에 참여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어떤 자료를 수집하거나 해결책을 강구하는 사람은 서로 알지는 못하는 전문가들에게 반송봉투를 동봉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질의에 대한 응답을 받아내고 거기에서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을 분류해서 소수의 의견을 제거하고 다수의 의견만을 다시 질의에 응답을 합니다. 그때 거기에 뭘 동봉하냐면 반송봉투뿐만 아니라 앞선 질문에 대한 응답의 종류를 다 제시를 합니다. 물론 어떤 응답을 누가 했다는 것을 제시하지 않지만 이번에 앞선 질문에 대하여 나온 응답에는 이러한 응답들이 나와서 이번에 다수의 의견인 이 의견을 다시 한번 질문하고 소수의 의견으로서는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를 다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송봉투가 돌아오면 그걸 다시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을 분리해서 소수의 의견을 제외하고 또다시 그중에 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다시 질의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선 질문에 대한 응답 중에는 소수의 의견으로 이러한 의견들도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반복되는 질의응답 속에서
최선의 해결책이나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델파이법, 일명 전문가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델파이법은 1948년 랜드 연구에서 개발된 조사 방법으로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을 통한 문제 해결 및 미래 예측을 위한 기법이다.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 예측 기법으로 나온 겁니다. 델파이 기법은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견해를 유도하고 종합하여 집단적 판단으로 정리하는 일련의 절차로서 일명 전문가 합의법이라고 한다. 거기 보시면 전문가들이 직접 모이지 않고 주로 우편이나 이마일을 통한 통신수단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리하는 방법, 돌출될 의견을 내놓고 맞으면 돌출된 소수의 의견은 제거하고 이를 수렴 정리하는 방법이다. 이 전제는 둘째 줄에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의 의견이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정확하다는 계량적 객관의 원리와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다 정확하다라고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를 반영한 것을 델파이 기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규절들은 우리가 1급 시험에서 가져와야 될 이런 하나의 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은 특징, 익명의 반응, 토론 참여자, 이게 바로 이제 전문가들이죠. 익명성을 보장받은 전문가들입니다. 토론 참여자들의 익명, 반복과 통계된 피드백, 반복된 질의응답이죠. 통계적 집단 반응, 전문가 합의. 자, 이런 특징들, 여기 있는 것처럼 소위 전문가 합의법으로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반복되는 질의응답 속에서 익명을 보장받고 그리고 응답을 통해서 수렴 정리하는 이런 방법으로 된 것을 이렇게 익명성, 반복, 통계된 피드백, 통계적 집단 반응, 그리고 전문가 합의라는 특징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관찰법, 질문지법, 면접법, 사유성 측정법, 델파이법 등을 우리가 판서를 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질문지법, 설문법에는 우편설문법도 있다고 설명을 했죠. 우편설문법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면접법에는 직접 일반적으로는 대인면접법도 있는가 하면은 대인면접법이 있는가 하면은 이 설문법에는 이런 우편으로 하는 설문법도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질문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법은 보통 우리가 대인면접법이라고 하는 이런 면대면 관계 속에서 직접 만나가지고 하는 대인면접법을 주로 생각을 하지만 이 면접법에는 꼭 대인면접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법에는 다양한 전화면접법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는 대인면접법도 있고 직접 만나지 않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전화면접법도 있고 또 설문법에는 이렇게 직접 질문지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질문법도 있지만 우편을 이용한 우편설문법도 있고 또 그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질문법이나 전자조사법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꼭 굳이 글자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만히 그 활용도구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어느 정도 문제를 풀 적에 추정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지역사회 조사론, 지역사회 복지론의 입장을 본다면 조사론의 지식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는 델파이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포럼도 있고 명목 집단 기법도 있고 초점 집단 기법도 있고 또 아니면 인터뷰,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공식적 인터뷰 기법도 있고 비공식적 인터뷰 기법도 있고 아니면 직접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이끌어가는 지역사회 서베이라고 하는 기법도 있고 아니면 2차 자료를 이용한 사회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자료 수집하는 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시험 특강으로서 아주 짧은 시간을 가지고 X만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5가지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맞출 수가 있는 이러한 방법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나중에 지역사회 복지론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보는 것이 표본조사가 있습니다. 표본조사. 표본조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표본조사. 우리가 어떤 자료를 수집하려면 가능한 한 조사 대상 전체를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정확한. 어쩌면 사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사례수가 많으면 표본 오차가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100명 중에 하나만 표본으로 뽑아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100명 중에 99개를 표본으로 뽑아서 조사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이런 그 자료조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때문에 사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표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능하면 전수조사일수록 정직, 정확한 답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사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꼭 정확하다.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하다. 이런 말들은 성립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표본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표본조사란 목차를 가지고 표본조사란 목적을 가지고 먼저 용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용어 정리를 해보면 표본조사를 가지고 용어 정리 끝나와 있죠. 용어 정리 중에 중요한 것은 모집단, 모집단. 이 용어 정리에서 모집단이라 용어 정리에서 모집단을 우리는 전수집단, 전수집단 또는 전집이라고 하는데 모집단. 다시 말해서 조사 대상 전체 집단에 대한 호칭을 이렇게 모집단, 전수집단, 전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표본, 모집단은 population이라고 영어를 쓰고 있는데 표본은 sample이라고 합니다. 모집단을 대표하는 집단을 모집단을 대표하는 집단을 표본이라고 합니다. 표본. 그에 비해서 표집 이것은 표본을 수집하는 거죠. 표본을 수집하는. 그 때문에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모집단에서 표본을 선정 또는 표본을 수집하는 활동을 샘플링 표집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표집틀이라고 하는 것은 표집틀. 지금 우리가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에서 표본을 선정하거나 모집단에서 표본을 수집하는 활동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표집틀이라는 것은 표집이 이루어지는 모집단의 표집이 실제로 표집이 이렇게 쓰겠습니다. 표집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실제로 가능한, 표집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모집단 관련 서류를 우리는 표집틀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서울 시민 중에 이북 출신의 학력을 조회하겠다 라고 한다면 서울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입니다. 근데 서울 시민 중에서 이북 출신의 표본을 뽑을 적에 이론적으로는 모집단인 서울 시민으로부터 표본을 뽑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 시민 중에 각 지역 출신자별로 분류해 놓은 서류나 장부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는 표본을 뽑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집단에서 표집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모집단 관련 서류나 장부를 표집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표집틀.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것이 바로 현실적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 사례를 가지고 출제가 되겠어요. 표본조사의 개요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표본조사의 개요. 표본조사의 목적은
표본 조사의 목적은 뭐예요? 표본의 특성을 알아본다거나 아니면 무슨 표집을 한다거나 이걸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표본 조사를 하는 이유는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가 필요한 여기 나온 것처럼 필요성은 전수조사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거예요.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비용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적용이 곤란해서 이런 전수조사가 이렇게 아마존 밀림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소수 부족의 특성을 비교하겠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아마존 밀림에 지금도 발견되지 않은 부족들이 있다고 할 정도로 그 울창한 밀림 속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밖으로 드러난 부족 중에 몇 개의 부족을 가지고 접근할 거거든요. 몇 개의 부족만을 가지고. 때문에 전수조사가 곤란할 때 전수조사를 대신해서 전수조사의 목적을 달성한 목적. 전수조사는 뭐 하는 거예요? 전체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죠. 근데 전수조사를 할 수 없으면 표본만을 뽑아서 전수조사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목적은 전집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표본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유의점은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표본만을 뽑아가지고 즉 표집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전수집단, 전집의 특성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건데 유의점은 바로 표본의 대표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유의점이 될 거예요. 만약에 전체 집단을 대표한다는 표본이 실질적으로는 전체 집단이 아닌 소수 집단만의 특성을, 소수 집단만을 대표한다면 그건 왜곡된 자료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대신한 대안으로 나온 표본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심각하게 고려할 점은 어떻게 하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표집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표본을 뽑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표집이 중요한 겁니다. 표집의 중요성. 바로 이 표집에는 확률적 표집과 비확률적 표집이 있습니다. 확률적 표집과 비확률적 표집이 존재를 해요. 가장 표본의 대표성을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는 표본 수집 방법은 확률적 표집이죠. 근데 그것이 그럴 수도 없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비확률적 표집을 통해서 어느 정도라도 모집단의 특성에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을 수집하는 표집 활동인 샘플링의 방법으로는 확률적 표집과 비확률적 표집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적어놓고 우리가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개념을 보시면 표본 설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본조사에서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하여 맞은 표집을 해서 여기에서 얻어진 결과로 모집단의 추정치를 구하는 과정으로 표본의 대표성과 적절성을 확보함이 중요하다. 즉 유의점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표본조사.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한 표본으로부터 응답을 끌어내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계속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전집, 자료를 수집하는 전체 집단이고 표본은 모집단을 대표하는 집단을 말하고 표본을 선정하는 활동은 표집이라고 합니다. 교재에서는 적지 않지만 표집틀, 우리가 표본을
모집단에서 뽑는다고 하지만 그건 이론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표본 수집, 샘플링이 가능한 모집단 관련 서류나 장부를 표집틀이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그 같이 가미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표본조사가 실시되는 이유는 전수조사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전수조사가 불가능할 때, 연구를 신속하게 수행하고자 할 때, 노력이나 비용을 줄이고자 할 때, 좀 더 싸게 되면 비용이 없어서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또 그러면 중요한 것은 4번이죠. 조사의 정밀도를 높일 수가 있다. 조금 전에 고병갑이라는 사람이 말할 적에는 그 어떤 방법보다는 조사 대상 전체를 가지고 하는 조사가 보다 정확하고 보다 정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표본조사가 조사의 정밀도를 높인다고 할까? 그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조사와 같은 인간 대상의 조사만 가지고 보더라도 인간에게는 각각의 인간마다 수없이 많은 변수들이 존재할 거예요.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그 수없이 많은 변수를 가진 인간들의 집단의 수가 늘어남으로써 고려돼야 될 변수, 배제돼야 할 통대 변수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죠. 정확성을 흐트리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 숫자를 대폭 줄여서 표본으로만 축소를 시킨다면 고려해야 될, 고민해야 될 이런 변수가 대폭 줄어들므로써 전수조사를 할 때보다 표본조사를 할 때 조사의 정밀도가 높아진다라기보다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높아질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가 이론적으로서는 정확성이나 정직성이 높아지겠지만 변수의 개수로 본다면 오히려 표본조사가 고려해야 될 변수의 수를 대폭 줄여줌으로써 조사의 정밀도나 정확도를 높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집 방법에는 확률적 표집과 비확률적 표집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확률적 표집과 비확률 표집. 확률적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념은 확률적 표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 구성요소 하나하나에 모집단 구성요소 하나하나에 줄로 바꿔서 표집 가능성을 이 말은 뭐야? 표본으로 뽑힐 가능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표본으로 뽑힐 가능성. 모집단 구성요소 하나하나의 표집 가능성. 다시 말해서 표본으로 뽑힐 가능성을 동일하게 해놓고 표집하는 방법을 확률적 표집이라고 합니다. 구성 요소가 100개라면 100개 모두가 하나하나가 표본으로 뽑힐 가능성을 똑같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 놓고 표집하는 방법이죠. 확률적 표집의 유형으로서는 가장 원초적인 것이 단순 무작위 표집이 되겠어요. 1년 번호를 쭉 매겨놓고 눈 감고 무선 표집하는 겁니다. 무선 표집하는 것을 단순 무작위 표집이라고 합니다. 단순 무작위 표집이라고 한다. 그에 비해서 계통적 표집이 있습니다. 계통적 표집이 있는데 이 계통적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계통적 표집. 자, 한 문제 나온 계통. 이것은 1년 번호를 적어놓고 1년 번호를 정해놓고 첫 표집은 단순 무작위로
단순 무작위로. 다음부터는 일정 간격으로 하기 때문에 계통적 표집을 우리는 동간 표집 또는 체계적 표집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통적 표집, 체계적 표집, 동간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표집은 단순 무선 표집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정한 간격으로 표집을 하기 때문에 동간 또는 체계적 표집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한자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류. 유층 표집이 있습니다. 자꾸 책들에서는 이것을 층화 표집이라고 합니다. 층화 표집. 자, 지면이 좁기 때문에 여기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류라고 하는 것은 끼리끼리 말하자면 특성이 같은 것끼리 이 말입니다. 특성이 같은 것끼리를 류라고 하고 층이라고 하는 것은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이 말이 되겠어요. 그 때문에 유층 표집을 책들마다 층화 표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그것은 사실은 유층 표집이 더욱더 좀 진솔한 이런 답이 됩니다. 모 집단, 전수 집단을 먼저 특성이 같은 것끼리 류,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놓고 층, 그리고 그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유층 표집, 층화 표집이라고 하는데 유층 표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볼 적에 만약에 서울 시민 중에 각 지역별, 지역 출신별 학력을 비교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서울 시민을 먼저 이북 출신, 경기도 출신, 다음에 충청도 출신, 경상도 출신, 전라도 출신, 강원도 출신, 또 서울 본래 출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본다면 또 빠진 게 뭐 제주도도 있고 다 그러겠지요. 그랬더니 서울 시민이 이북 출신이 30만, 경기도가 100만, 충청도가 170만, 경상도가 400만, 전라도가 250만, 강원도가 뭐 50만, 서울 본래 출신이 120만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서울 시민을 먼저 출신 지역별로 특성이 같은 집단별로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놓고 여기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30만, 100만, 400만 여기서 400만을 다 하기엔 너무 많잖아. 야, 똑같이 줄여. 똑같이. 10,000분의 1로 줄여. 그러면 이북 출신에서는 30명을 표본으로 뽑고 경기도 출신에서는 100명을, 충청도에서는 170명을, 경상도에서는 400명을, 전라도에서는 250명을, 강원도에서 50명, 서울에 120명, 그리고 제주도에서 3만이니까 3명을 뽑아서 하라. 똑같은 비율로 줄여서 자료를 수집하는 표본을 선정하는 것은 비례유층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같은 비율로 줄인다 해도 3명과 400명, 3명과 250명을 비교한다는 것은 이건 비교 실익이 없는 거죠. 절대 숫자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표본의 숫자는 거의 비슷하게 근접하게 만들어서 30명에 경상도가 400명이지만 200명만, 전라도가 250명, 150명만, 제주가 3만이지만 그래서 100명은 만들어서 거의 비슷하게 숫자를 견주어 놓고 자료를, 표본을 선정하는 것은 비례유층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특성이 같은 것끼리 류,
하위 집단으로 나눠놓고 층, 거기에서 표본을 뽑는 것은 확률 표집 중에 유충 표집, 층화 표집이라 하고, 똑같은 비율로 줄여서 표본을 뽑은 것은 비례유충법.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게 표본 숫자를 견주어 놓고 표본을 뽑는 것은 비비례유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교재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군집 표집이 있습니다. 군집 표집도 이렇게 군집 표집이 있습니다. 군집 표집은 일명 본래 있던 집단에서 몇 개의 집단만 떨어뜨려 놓고 몇 개의 집단만을 떨어져, 이거 바로 집락 표집이라고 합니다. 몇 개의 본래의 집단에서 몇 개의 집단만 떨어뜨려 놓고 집락 표집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통 이것은 일반적인 행정구역을 가지고 오는데, 서울 시내에 25개, 26개입니까? 25개 행정구 중에 그중에 몇 개의 집단만 떨어뜨려 놓고 집락해 놓고 거기에서만 표집하는 방법은 군집 표집, 집락 표집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확률 표집에는 단순 무선 표집, 계통적 표집, 유충 표집, 군집 표집 등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교재를 보고 또 비확률 표집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확률 표집, 니은번에 있는 것처럼 전집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표집될 확률을 똑같이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아니면 표집될 확률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하는 표집으로 일반적 통계추리는 확률적 표집을 주로 사용한다. 그래서 확률적 표집으로서는 먼저, 자, 2번은 뒤에 보기로 하고, 단순 무선 표집, 체계적 표집, 유충 표집, 그리고 군집 표집 또는 단계적 표집이 있습니다. 사실 보통 단계적 표집은 보통 군집 표집과 연결되어서 사용을 하는데, 자, 좋습니다. 단순 무선 표집. 거기에 보면 2번에 있는 것처럼 모집단 전체에 번호를 부여하고 무작위로 뽑는 방법으로 1번 끝에 있는 건 난선 표집, 재기 뽑기식 표집이라고 합니다. 4번에 있는 것처럼 확률적 표집 중에 가장 널리 사용되며 다른 확률 표집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단순 무작위 표집, 단순 무선 표집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체계적 표집은 역시 1년 번호를 부여하고 2번에 나와 있죠. 첫 번째 표집은 단순 무선 표집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정 간격으로, 그 다음부터는 간격을 똑같이 하여 표집한다 해서 1번의 두째 줄, 동간 표집 또는 체계적 표집이라고 합니다. 다 여러분 손으로 지금 적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재에서는 한자를 쓰지 않았지만 여기 류라고 하는 것은 끼리끼리, 특성이 같은 것끼리, 층이라고 하는 것은 하위 집단으로 내려놓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성이 같은 것끼리, 모집단을 특성이 같은 것끼리 나누어서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놓고 거기에서 표집을 하는 것은 유충 표집, 층화 표집이라고 합니다. 거긴 것처럼 모집단을 집단 내 특질이 같은 게 류죠. 여러 개의 하위 집단으로 나누고 층이죠. 그래서 유층화라고 합니다. 각 하위 집단으로부터 무선 표집을 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 무선 표집을 하는 방법을 가지고 저 다음 페이지 한번 떠보세요. 7번 보시면 똑같은 비율로 줄여서 표집하는 것은 비례유충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똑같은 비율이 아니라 어느 정도 표본의 숫자를 맞추어 놓고 표본을 뽑는 방법은 비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비례유충법이라고 한다. 7번을 지금 같이 봤습니다. 다시 앞 페이지 보면은 가장 밑에 줄, 유충 표집에서 하위 집단 내부는 동질적이지만, 자, 이 하위 집단 내부는 여기 보면 이북 사람만, 경기도 출신만, 충청도 출신만, 경상도 출신만이기 때문에 하위 집단 내부는 동질적이지만 집단 간 특성은 전혀 다른 이질적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집단 내부는 동질적이나 하위 집단 간은 이질적이란 말을 이런 과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충 표집을 사용하는 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표집에 있어서, 표본 조사에 있어서 정확성을 찾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좋지만 6번에 보시면 유충 표집은 표집 방법 중 표집 오차가 가장 적어. 왜냐하면 특성이 같은 것끼리 모아놓고 거기서 표본을 하기 때문에, 표집을 하기 때문에
표집 오차가 가장 적어 가장 정확하고 엄밀한 방법이다. 그래서 유충 표집은 정확성에 초점을 둔 표집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7번의 군집 표집을 보시면 집락 표집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한자로 본다면 본래 있던 집단에서 몇 개의 집단만 떨어뜨려 놓고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빠전 표본을 하는 표집을 하는 방법인데, 모집단을 집단 내 특질이 다른 여러 개의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자, 이 표현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 모집단 내에서 몇 개의 집단만 하위 집단으로 떨어뜨려 놓고 그로부터 표본을 하는, 표집을 하는 방법을 군집 표집, 집락 표집이라고 합니다. 집락 표집은 몇 개의 본래 있던 집단 중에 일부분만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집단 내부는 모든 특성이 다 존재할 거예요. 뒤죽박죽이라는 점에서 이질적이지만 집단 간을 비교하면 서로 다 뒤죽박죽이라는 점에서 동질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 내부는 이질적이지만 집단 간은 동질적이다. 전집의 규모가 대단히 클 때 사용하는데, 이 군집 표집을 하는 방법은 조사의 신속성을 확보할 때, 조사의 신속성, 유증 표집은 조사의 엄밀성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여기는 조사의 신속성을 강조하는 표집 방법입니다. 강조하는 표집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엄두에 두시고, 그리고 1번에 대한 이해는 잘 하셔서 모집단으로부터 몇 개의 집단만 본래부터 존재하는 자연 집단의 성격을 가지고, 보통 행정구역을 사용합니다만 거기에서 몇 개의 집단만 떨어뜨려 놓고 표본을 수집하는 방법은 집락 표집, 군집 표집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집락 표집, 군집 표집을 할 때 보통 몇 단계로 계속 내려서 사용하는 방법은 단계적 표집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기 사례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목차는 지면상 쓰지 않겠습니다만은 비확률적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 내 구성 요소 하나하나의 표집 가능성을 동일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비확률 표집. 당연히 구성 요소 하나하나의 표본, 표집 가능성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또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조성해 놓고 표집하는 방법은 비확률 표집인데, 비확률 표집의 방법에는 이무적 표집도 있고 할당 표집도 있고 눈덩이식 표집도 있고 유의 표집도 있습니다. 거기 이무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무 표집, 우연적 표집 또는 편의 표집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표집 계획 없이 연구자가 임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상들 중에서 표집하는 방법으로 길거리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처럼 시간 여유가 될 때 주변에서 바로바로 어떤 대상을 표본으로 삼아서 조사하는 방법은 편의 표집, 이무 표집, 우연적 표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아예 연구자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의도적 표집, 유의 표집이 있습니다. 여기는 시간이 없거나 또 아니면 어떤 계획이 없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건 이무 표집, 우연적 표집, 편의 표집이고, 의도적 표집 또는 유의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보면 각본에 의해서 어느 대상을 표본으로 뽑아서 조사하는 방법은 유의 표집, 의도적 표집 또는 유목적적 표집이라고 합니다. 박스의 젤로 밑에 보시면 모집단을 잘 대표하리라고 믿는 알맞은 표집의 수를 할당하여 그 표집 내에서 임으로 표집하는 방법이다. 그 숫자에 알맞은 표집을, 알맞은 표본, 표집을 할당, 수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거기에서만 표본을 뽑는 것은 의도적 표집, 유목적적 표집, 유의 표집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할당 표집이 있습니다. 중요 표시하시고, 할당 표집은 모집단의 여러 특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몇 개의 하위 집단을 구성하여 각 집단에 알맞은 표집의 수를 할당하여 그 범위 내에서 임으로 표집하는 방법을 바로 할당 표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단의 여러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의 수를 미리 할당해 놓고 표집하는데, 결국에 특성이 같은 것끼리 묶어놓고 표집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때문에 특성이 같은 하위 집단 속에서
표집을 하는 방법에는 확률적 표집에는 유층 표집이 있고 비확률적 표집에는 할당 표집이 있습니다. 근데 할당 표집에는 그 수까지 연구자가 임으로 할당해 놓고 표집하는 거거든요. 숫자까지도. 그에 비해서 확률적 표집의 유층 표집의 것은 연구자가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수에서 임으로 아니면 정비례해서 이렇게 뽑기 때문에 그것이 다르다 뿐이지 특성이 같은 것끼리 하위 집단을 나누고 표집한다는 방법에는 똑같은 어떤 특성이 같은 이란 말이 나오면 확률적 표집에서는 유층 표집, 비확률적 표집에서는 할당 표집이란 단어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눈덩이식 표집, 누적 표집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표본을 찾기가 아주 어려울 때 하나의 표본을 찾게 되면 그 표본의 소개를 받아서 또 다른 표본을 이렇게 찾아가는 마치 언덕 위에서 내려오는 조그만 눈덩이가 점차 굴르면서 표본의 수를 확대하고 큰 눈사람을 만들어주는 눈덩어리를 만들어 가듯이 소개의 소개를 받고 소개의 소개를 받아서 표본의 수를 들여가고 그들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방법은 바로 눈덩이식 표집, 누적 표집이 되겠어요. 눈덩이식 표집 두 번째 보시면 처음에는 연구에 필요한 특성을 갖춘 소수의 표본을 찾고 그 표본을 통해 다른 사람을 소개받아 점차 표본의 수를 늘려가는 방법이다. 대상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 세 번째 나와 있죠. 대상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는 걸로 질적 연구나 현장 연구에서 저를 사용한다. 보통 이 전체 종류를 가지고도 출제가 되지만 개별적으로 나올 때는 눈덩이식 표집이 출제가 좀 되었었고 그리고 할당 표집도 출제를 기다린다는 거. 특성이 같은 것끼리 하위집단을 나눠놓고 표집하는 방법에는 확률적 표집에는 유층 표집이 있고 비확률적 표집에는 여기처럼 할당 표집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셨다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조사는 모든 영역을 상세하게 이렇게 접근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사회복지조사론에서 다른 과목으로부터 점수를 빌어다 쓰는 이런 일은 없도록 이렇게 아주 단촐하지만 함축시켜서 정리를 시켰습니다. 여기에서 부족하고 이해가 다소 미진했던 부분은 기출문제 해설이나 문제풀이를 통해서 또 첨가를 하게 되면 충분히 사회복지조사론, 어느 누구나 두려워하는 사회복지조사론만으로도 독자적인 점수 60점을 갖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빌어다 쓰는 이런 일은 없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 두 번째 과목 사회복지조사론까지 이론 강의를 마감진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교시 영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